한양의 저작거리는 늦가을 사풍에 휩싸여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흩날리는 낙엽 위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무거웠고 그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입김만이 유일한 생기처럼 보였다. 번성하던 최가 객주의 대문 앞은 팔이 날리듯 탄산했다. 한때 조선 팔도의 진귀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이고 거상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빚쟁이들의 독촉과 관아의 수탈에 시달려 흉가처럼 적막감만 감돌 뿐이었다. 안채 깊숙한 곳 최. 객주는 텅 빈 장부를 어루만지며 끊어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가문의 명운이 경각에 달해 있었다.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하인들이 누군가를 거칠게 내쫓는 고함 소리가 안채까지 파고들었다. 최 객주는 찌푸린 미간을 펴지 못한 채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다. 대문 앞에는 검댕으로 온몸이 뒤덮인 작은 소년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옷은 다 해진 누더기였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숯지개를 쥐고 있었다. 숯가루가 잔뜩 묻은 얼굴 사이로 유난히 희고 맑은 눈동자가 최 객주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거린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형형했다.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치켜들며 소년을 위협했다. 썩거지라는 호통에도 소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안채에서 나오는 최 객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객주 어른을 뵙고 청할 것이 있어 왔으니 길을 터달라는 것이었다. 수치나 팔러 온 잡상이니 감히 객주를 찾느냐며 하인들이 달려들려 하자 최 객주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수십 년간 상단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그녀의 직감이 기이한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저 아이는 밥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최 객주는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소년을 마루 끝으로 불렀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행색은 더욱 비참했다. 손톱 밑까지 검은 숫대가 껴 있었고 신발은 집신조차 아닌 멍석 조각을 대충 엮어 신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기이하게도 차분하고 정갈했다. 최 객주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소년은 지게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덕을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숯을 팔아 모은 푼돈에 불과했다. 소년은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꺼냈다.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버려진 폐가마 세간에서 귀율료라 불리는 그 흉물을 자신에게 팔라는 것이었다. 최 객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귀율료는 10년 전 끔찍한 사고로 도공들이 몰살당하고 밤마다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그곳은 최가 상단의 소유였으나 팔리지도 않고 관리조차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였다. 그런 곳을 이 어린 숫 장수가 사겠다니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최 객주는 혀를 차며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다. 귀신이 나오는 흉가를 사서 무엇에 쓰려느냐고 어린 내가 감당할 곳이 아니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상단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음을 알고 있다고. 그 흉물이 상단을 살릴 유일한 불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객주는 소년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다. 일개 숫장수 아이가 감히 상단의 내밀한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년의 이름은 명이라고 했다. 명이는 최 객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우는 가마라 하여 두려워하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흙과 불이 잠들어 있는 곳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단량을 내밀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으나 명의는 그 가마가 지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흉물일 뿐임을 상기시켰다.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를 처분하는 셈치라고 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고 말투에는 묘한 설득력이 배어 있었다. 최객주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인간은 때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 법이었다. 게다가 소년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온 사람처럼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10년 전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 당한 충신들의 눈빛이 절어했을까. 최객주는 문득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이 내민 엽전을 집어들었다. 주변의 하인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객주가 노망이 난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최객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문서를 가져오게 했다. 버려진 땅, 귀율료의 소유권을 넘기는 각서였다. 붓을 든 최객주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러나 장부의 붉은 숫자들과 곧 닥쳐올 파산의 공포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마당에 이 기이한 소년에게 도박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각서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귀신들이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명희는 각서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게를 짊어졌다. 그의 뒷모습은 12세 소년이라기에는 너무나 고독하고 단단해 보였다. 최객주는 멀어지는 소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부디 내가 말한 불씨가 우리를 태워버릴 화마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명희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인왕산 쪽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가며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검은 산 그림자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그가 찾아 헤매던 진실이, 그리고 복수의 서막을 알릴 불꽃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명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베어든 숯가루가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10년의 세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것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인왕산으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채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렀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듯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흉물 귀율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무너져 내린 담벼락과 잡초, 무성한 가마터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바람이 가마의 통풍구를 통과하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의 울음소리였다. 명희는 두려움 없이 가마 입구로 다가갔다. 폐허가 된 가마 주변에는 깨진 사기 조각들이 흩어져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가마벽에 손을 대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돌덩이였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도공들의 원혼이 떠도는 곳. 명희는 눈을 감고 그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기척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명희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10년 동안 폐쇄되어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이곳에 누군가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다. 무너진 가마 굴뚝 뒤편 그림자 속에서 짐승처럼 털이 뒤덮인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에는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흙을 이기는 몽둥이였다. 명희는 물러서지 않고 그 형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자신이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그러자 그림자 속의 인물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주인이라니. 이곳의 주인은 오직 불과 흙, 그리고 죽음뿐이라며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그 인물의 얼굴을 비추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광기에 번들거리고 있었다. 세간에서 말하던 귀신이 바로 이 자였던가. 그러나 명희는 그 흉측한 몰골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그 사내의 손에 머물렀다. 흑투성이 망태기를 쥐고 있는 그 손은 손가락이 모두 뭉개져 덩어리처럼 변해 있었다. 명희는 숨을 들이켰다. 10년 전 아버지의 가장 충직했던 수제자가 형틀에 묶여 손이 으깨지던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살아있었던 것인가?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인가? 명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내는 명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불쾌한 듯 으르렁거렸다. 썩 꺼지지 않으면 불가마 속에 쳐넣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명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불렀다. 무광 아저씨하고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사내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다. 광기로 번들거리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야 했다. 죽었거나 잊혀졌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명희는 품속에서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반쪽짜리 옥패.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수제자에게 하사했던 징표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사내의 시선이 옥패에 고정되었다. 거친 바람이 다시 한번 몰아치며 가마의 구멍들을 울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긴 세월을 인내해온 자들의 통곡이자 재회를 알리는 슬픈 합창과도 같았다. 명희는 무릎을 꿇고 뭉개진 사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명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제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불을 지피러 왔습니다. 명희의 말에 사내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인왕산의 깊은 밤, 버려진 가마터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이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타오를 준비를 마친 수처럼 그들의 운명에도 시벌건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인왕산의 골짜기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무광이라 불린 사내는 명희 앞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오열하다 지쳐 잠이 들었다. 명희는 사내의 뭉개진 손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백자를 빚어내던 그 신의 손이 이제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명희는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온 무광의 집념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완수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를 뚫고 최객주와 그녀의 하인들이 가마터로 올라왔다. 짐꾼들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겁에 질려 걸음이 더뎠고 최객주 역시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폐허가 된 가마터는 낮에 보니 더욱 처참했다.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 속에 파묻힌 가마 입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최객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가마 앞에 서 있는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는 지난밤과는 달리 제법 의젓한 태도로 일행을 맞이했다. 그러나 하인들은 여전히 그를 쑥 검댕이 묻은 거지 아이 취급하며 수군거렸다. 그때 갑자기 산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이 가마의 통풍구와 굴뚝을 통과하면서 날카로운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명의 여인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때로는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짐을 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귀신의 곡소리라며 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에 최객주 또한 등골이 오싹해졌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귀율유라는 이름답게 가마는 끔찍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최객주는 귀를 막으며 명희에게 소리쳤다. 이것이 내가 말한 불씨냐고. 당장이라도 원혼들이 튀어나와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다고 외쳤다. 그러나 명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가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소리는 더욱 표독스럽게 변했지만 명희는 마치 그 소리를 즐기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마의 벽면을 어루만졌다. 하인들은 아이가 귀신에 홀린 것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명희는 가마의 경사진 지붕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낡은 기와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굴뚝 근처로 이동했다. 최객주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명희는 듣지 않았다. 그는 굴뚝 아래쪽에 뚫려있는 여러 개의 구멍, 즉 살창 구멍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 구멍들은 가마 내부의 불길과 연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숨구멍이었다. 명희는 바닥에서 진흙 한 덩이를 집어들고 그중 가장 큰 구멍 하나를 틀어막았다. 순간 귀청을 찢을 듯하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뚝 끊겼다. 대신 둔탁하고 낮은 저음이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명희는 다시 다른 구멍을 막았다가 떼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가마는 아이의 손길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내었다. 때로는 백고동 같은 소리가, 때로는 피리 소리 같은 청아한 음이 흘러나왔다. 귀신이 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구멍을 통과하며 나는 공명음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명희는 가마 위에서 내려다보며 외쳤다. 이 가마는 귀신이 사는 흉가가 아니라 바람을 다스릴 줄 아는 명장이 설계한 악기라고 했다. 그는 가마의 구조가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불길을 더욱 강하게 빨아들이기 위해 특수한 통풍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관리가 되지 않아 구멍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변형되면서 기괴한 소리가 났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최객주는 멍하니 아이를 올려다 보았다. 수치나 팔던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명희는 가마에서 뛰어내려 최객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흙이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법이라고. 이 가마의 원리를 이해하면 귀신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최객주는 전율을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당돌한 것이 아니었다. 흙과 불 그리고 바람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천재였다. 그녀는 하인들을 질타하며 당장 짐을 풀라고 명했다. 귀신 소동이 잠재워지자 하인들도 머쓱해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희는 가져온 짐 속에서 보수도구들을 챙겼다. 그는 우선 소리를 내는 불필요한 구멍들을 메우고 무너진 아궁이, 입구를 보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이 지긋한 하인들조차 저도 모르게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최객주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사라진 전설적인 도공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혹시 이 아이가 그 핏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싹지만 아직은 묻지 않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가마터는 제법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잡초가 제거되고 무너진 돌담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다. 명희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가마가 생명을 얻는 듯 했다. 그는 흙을 만질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숯 검댕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은 도공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명희는 잠시 일손을 놓고 가마 뒤편의 숲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무광이 숨어 있을 터였다. 최객주는 명희가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갔지만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명희에게 다가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가마를 고친다고 해도 당장 무엇을 구울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흙도 없고 객감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기술자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명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흙은 이미 이곳에 잠들어 있고 기술자는 바람이 데려올 것이라고 했다.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었지만 최객주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명희는 가마 아궁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훼손이 덜 되어 있었다. 그는 벽면을 손으로 쓸어보며 10년 전 아버지의 숨결을 느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백자를 굽기 위해 밤낮으로 불과 씨름했었다. 명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자신이 그 불을 다시 지필 차례였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책을 꺼냈다. 불을 다루는 비기, 즉 화법이 적힌 책이었다. 글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밤마다 이 책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들은 다시 긴장했지만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무광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숯가장자리에 놓아둔 식량을 가져가고 있었다. 명희는 안도했다. 무광이 자신을 믿고 이곳에 머물기로 한 것이었다. 그가 있다면 흙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광은 10년간 짐승처럼 살면서도 최상품 백자토가 있는 비밀 광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최객주 일행은 산 아래로 내려갔고 명희는 홀로 가마터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최객주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명희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국 허락했다. 하인들이 모두 떠나고 정막이 흐르자 명희는 아궁이 앞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타닥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귀신 소동을 잠재우고 가마를 확보했으니 다음은 진짜 불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광이 나타나 모닥불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흉측한 얼굴은 불빛을 받아 더욱 기괴해 보였지만 명희는 개의치 않았다. 무광은 말없이 품에서 흙 한 덩이를 꺼내 명희 앞에 던져주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황토가 아니었다. 달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순백의 흙, 바로 전설 속의 설백토였다. 명희는 흙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명희가 흙을 움켜쥐며 말했다. 무광은 그르렁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과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명희는 흙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흙은 타지 않고 오히려 불꽃 속에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명희는 확신했다. 이 흙과 아버지의 비기, 그리고 자신의 손끝 감각이 합쳐진다면 세상을 뒤흔들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첩첩산 중이었다. 당장 액감을 구할 돈도 없었고 유약을 만들 재료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는 윤대감의 감시망을 피해야 했다. 윤대감은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자 현재 도자기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거물이었다. 만약 이곳에서 가마 불이 다시 타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즉시 군사를 보내 이곳을 짓밟을 것이 분명했다. 명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윤대감이 눈치채기 전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불이 아닌 옥을 녹일 만큼 뜨거운 불이 필요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마 굴뚝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굴뚝의 기울기를 조절해야 했다. 바람을 더 강하게 빨아들이고 불길을 감아 끝까지 밀어넣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다. 새벽녘이 되자 산 아래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명희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깨어보니 무광이 덮어준 거적대기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명희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숫검댕, 소년과 손 없는 도공의 기적 같은 반란이 막을 올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최객주는 쌀과 옷까지 그리고 일꾼 몇 명을 대동하고 다시 가마터를 찾았다. 밤사이 흉흉했던 기운은 거치고 가마터 위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명희는 이미 일어나 가마 주변의 자풀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체구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도공의 제자 같았다. 최객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지만 명희는 일꾼들을 가마 입구에 머물게 하고 객주만 따로 불렀다. 보여드릴 것이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명희는 최객주를 가마 뒤편에 울창한 숲으로 안내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덩굴 식물이 뒤엉킨 그곳에는 바위 틈새로 교묘하게 가려진 동굴 입구가 있었다.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는 그곳은 마치 저승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음산했다. 최객주가 주춤거리자 명희는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횃불을 켜들고 들어간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이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짐승 가죽을 덮어쓴 한 사내가 흙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과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어 사람이라기보다는 산짐승에 가까웠다. 최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소문으로만 듣던 인왕산의 괴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명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나 명희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사내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낯선 여인을 보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명희는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우리를 도와줄 분이니 안심하라고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내의 살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명희는 최객주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이 가마의 진짜 주인이자 조선 최고의 도공이었던 무광이라고 소개했다. 최객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광이라면 10년 전 왕실 진상품을 만들던 전설적인 장인이 아니던가.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도공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몰골이었다. 명희는 무광에게 다가가 그의 양손을 감싸고 있던 헝겊을 천천히 풀었다. 드러난 손을 본 최객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가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뭉개진 살덩어리와 흉터만이 엉겨 붙어 있었다. 그것은 손이라기보다 끔찍한 몽둥이에 가까웠다. 명희는 슬픈 눈으로 그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10년 전 권력의 눈먼 자들이 그에게 뇌물로 쓸 그릇을 만들라 강요했으나 무광은 거절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도공의 생명과도 같은 10손가락을 모두 지식여 버렸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왔던 것이다. 최객주는 참혹한 사연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무광은 자신의 흉측한 손을 부끄러워하며 등 뒤로 감추려 했다. 그러나 명희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희는 동굴 한 구석에 쌓여있는 흙더미를 가리켰다. 얼핏 보면 평범한 흙 같았으나 자세히 보니 은은한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도공들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다는 전설의 백토였다. 무광은 이 흙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버텼다. 손은 잃었지만 흙을 보는 눈과 불을 다루는 감각만은 잃지 않았던 것이다. 명희는 흙 한 덩이를 집어 무광의 뭉뚝한 손목 위에 올려놓았다. 무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익숙한 동작으로 흙을 치대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없었지만 손목의 관절과 팔의 힘만으로 흙을 반죽하는 그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이마에서 장인의 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객주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다. 손가락이 없어도 도자기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흙은 무광의 의지대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비록 섬세한 문양을 새길 수는 없겠지만 그 투박함 속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기교보다 강렬했다. 최객주는 깨달았다. 명희가 왜 자신에게 이 흉물을 사라고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도박을 걸었는지를. 이곳에는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반죽이 끝난 흙덩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명희는 최객주에게 말했다. 이 흙과 무광의 기술, 그리고 자신의 눈썰미가 합쳐진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확언했다. 최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명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불을 피우는 동안 바깥 세상의 바람을 막아달라고 했다. 최객주는 무광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비록 몰골은 흉하지만 그가 지켜온 신념과 예술혼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녀는 약속했다. 당신의 손이 되어줄 이 아이와 당신의 흙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겠다고 맹세했다. 무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흙 위로 스며들었다. 10년의 한이 서린 눈물이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눈부신 햇살이었다. 명희는 가마터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흙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금도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세상이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검은 그림자가 산 아래에서 서성이고 있음을 명희는 직감하고 있었다. 최객주는 하인들을 시켜 동굴 입구를 더욱 철저하게 위장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최상급 땔감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의 행보가 눈에 띄게 분주해지자 경쟁 상단과 관아의 첩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죽어가던 최가 상단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자들이 많았다. 명희는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소문을 퍼뜨리되 진실은 감추는 기만술이 필요했다. 밤이 되자 명희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 무광은 벌써 흙을 거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없어 도구를 쥐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온몸을 사용하여 흙물을 걸러냈다. 명희는 그 곁에서 묵묵히 도구들을 집어주며 손발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오직 흙과 물이 섞이는 소리만이 동굴을 채웠다. 작업 도중 무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굶주리고 쇠약해진 몸이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명희는 급히 물을 먹이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무광은 명희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다고, 내 몸이 버티는 동안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애원했다. 명희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서두를 것 없다고,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라고 위로했다. 명희는 무광을 쉬게 하고 홀로 흙 작업을 이어갔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쏟은 만큼 답을 준다. 명희는 흙 반죽 속에 자신의 염원을 불어넣었다. 부서진 가문 짓밟힌 명예,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원한까지 모두 이 흙 속에 녹여낼 작정이었다. 새벽녘 동굴 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새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침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명희는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동굴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첩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산짐승인가. 명희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었다.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입구를 가린 덩굴이 걷히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객주의 신복인 늙은 하인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귀율료의 소유권 문제를 트집 잡아 조사하러 온다는 전갈이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었다. 명희는 자고 있는 무광을 흔들어 깨웠다. 지금 당장 이곳을 비워야 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쳐 무광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무광은 상황을 파악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명희는 백토가 든 자루를 챙겨 짊어지고 무광을 부축하여 동굴 안쪽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곳은 10년 전 무광이 목숨을 걸고 파놓은 비상 탈출구였다. 동굴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산등 성의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관군들이 들이닥쳐 동굴을 뒤졌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흙 구덩이뿐이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무광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다시 가마터로 돌아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관군들의 눈을 피해 은신처로 돌아온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최객주는 늙은 하인에게 밖을 망보게 하고 명희를 향해 돌아앉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소년의 얼굴은 더 이상 숯 검댕치를 한 촌놈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며 태도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최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일개 숫장수가 어찌 관아의 동태를 미리 알고 비밀 통로까지 꿰뚫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명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최객주 앞에 놓았다. 표지에는 불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왕실 가마의 설계도와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희는 자신의 본명이 한명수이며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사홍원 제조 한태일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최객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한태일이라면 조선 최고의 도공이자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았던 인물이었다. 명희는 담담하게 10년 전의 비극을 이야기했다. 당시 한태일은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할 용문이 청화백자를 굽고 있었다. 그러나 가마 문을 여는 날 완성된 백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누군가 가마 온도를 조작하여 기물을 파손시킨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불길한 징조라며 한태일을 문책했고 곧이어 그가 명나라 사신과 내통하여
국군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거짓 상소가 올라왔다. 모든 것은 조작된 각본이었다. 그 배후에는 당시 호조판서였던 윤대감이 있었다. 윤대감은 왕실 도자기를 밀반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태일에게 협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를 제거한 것이었다. 한태일이 처형되던 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어린 명수는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숫 가마에 숨어들었다. 그 후 10년간 그는 얼굴에 숫검댕을 칠하고 신분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이야기를 듣던 무광이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한태일의 수제자로서 스승의 억울함을 밝히려다 윤대감에게 잡혀갔었다. 윤대감은 무광에게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을 위해 도자기를 만들라고 회유했다. 그러나 무광이 끝까지 거부하자 본보기로 그의 손을 지시겨 버린 것이었다. 명희는 무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분은 내 아버지를 대신해 10년간 지옥을 견뎌온 산증인이라고. 최객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윤대감은 현재도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며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물이었다. 최가 상단이 몰락 위기에 처한 것도 윤대감의 수탈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명희는 윤대감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설백토와 아버지의 빅이었다고 설명했다. 윤대감은 가짜 도자기를 만들어 팔아먹고 있었지만 흙의 질이 떨어지고 기술이 부족하여 명나라 상인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었다. 명희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윤대감의 약점은 바로 그의 탐욕이라고. 그가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 팔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정한 왕실 백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면 그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무광의 억울함을 풀며 최가 상단을 되살리는 길이었다. 명희는 최객주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간청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최객주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상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였고 그들은 가진 것 없는 패잔병들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평생을 장사치로 살아오며 굽신거렸던 서름과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며 느꼈던 무력감이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불꽃처럼 타오르다 죽는 편이 나았다. 최객주는 명희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며 너의 방패가 되고 날개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즉시 늙은 하인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상단에 남은 자금을 모두 털어 최고급 땔감과 유약 재료를 사들이라고 했다. 단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점조직을 이용하여 조금씩 모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윤대감의 눈을 속이기 위해 겉으로는 상단이 완전히 파산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위장하라고 명했다. 명희는 최객주의 결단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전열은 정비되었다. 그들은 다시 가마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관군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귀율료가 가장 안전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가마는 아직 살아있었다. 명희는 아버지의 비기인 불조절법을 무광에게 전수하고 자신은 흙을 배합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손이 없는 도공과 숯 굽는 아이의 기묘한 협업이 시작된 것이다. 새벽 안개를 틈타 그들은 가마터로 잠입했다. 예상대로 관군들은 허탕을 치고 철수한 뒤였다. 가마터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가마 자체는 무사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무광과 함께 숨겨둔 흙 자루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험작이 아니라 진짜 승부를 걸 작품을 만들 계획이었다. 바로 10년 전 아버지가 만들다 실패한 용문이 대형 항아리였다. 무광은 뭉뚝한 손으로 흙을 치대며 눈물을 흘렸다. 스승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형상을 제자인 자신이, 그것도 손가락도 없는 몸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명희는 옆에서 물레를 돌리며 무광의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자 흙덩이는 서서히 용의 형상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작업은 계속되었다. 최객주는 산 아래에서 식량을 나르고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감시했다. 그녀는 마을에 퍼진 소문을 수집했다. 윤대감이 곧 열릴 왕실 연회에 맞춰 새로운 도자기를 진상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기회였다. 그날 윤대감의 가짜와 우리의 진짜가 맞부딪힌다면 승산이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연회까지는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드디어 초벌구이가 끝난 기물이 가마 밖으로 나왔다. 유약을 바르기 전이었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기물을 어루만졌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대칭과 곡선이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재벌구이가 남았다. 천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청화백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다. 아버지 부디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불을 지피는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명희는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재를 올렸다. 무광도 비장한 표정으로 아궁이 앞에 앉았다. 첫 불씨가 당겨지자 가마는 기다렸다는 듯 불길을 빨아들였다. 명희는 굴뚝의 구멍을 조절하며 불의 흐름을 통제했다. 무광은 쉼없이 장작을 던져 넣었다. 가마 안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의 울음이 아니었다. 잠에서 깨어난 용의 포효였다. 사흘 밤낮으로 불을 뗐다. 명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불꽃의 색을 살폈다.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눈이 부실 정도로 흰색으로 변해가야 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픽인 환원불이었다. 산소를 차단하고 불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흙 속의 철분을 푸르게 변화시키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명희는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마지막 날 밤, 가마의 온도가 절정에 달했다. 굴뚝 위로 솟구치는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도 그 불빛이 보일 정도였다. 최객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윤대감의 사병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사설 호위무사들을 길목에 배치했다. 오늘 밤만 버티면 되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명희는 마지막 장작을 던져 넣고 아궁이를 밀봉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가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기물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명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무광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불꽃 속에 피어나는 푸른 용을 보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최객주가 다급하게 달려와 깨웠다. 윤대감의 사병들이 들이닥치고 있다고 했다. 불빛을 보고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아직 가마 문을 열기에는 일렀다. 지금 열면 기물은 깨지고 만다. 명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최객주에게 말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유인할 테니 그동안 가마를 지켜달라고 했다.
최객주는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명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명희는 숯검댕을 얼굴에 다시 바르고 산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무광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켰던 것을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야 했다. 명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짐승처럼 달렸다. 인왕산의 험한 지형은 숯을 팔러 다니며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에게는 익숙한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다. 뒤쫓아오는 사병들의 고함과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지만 명희는 덤불과 바위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들의 시야를 벗어났다. 가마터에서 멀어지기 위해 일부러 험준한 절벽 쪽으로 유인한 뒤 덩굴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숨을 죽였다. 머리 위로 사병들이 허탕을 치고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병들은 밤새 산을 뒤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단순히 산속을 헤매는 숫쟁이 아이를 놓쳤다고 생각했겠지만 명희는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다. 윤판서가 보낸 자들이 분명했다. 날이 밝아오자 명희는 조심스럽게 가마터로 돌아왔다. 다행히 최객주와 무광은 무사했다. 최객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가마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무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식어가는 가마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 명희가 돌아오자 최객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감격을 나눌 새도 없이 그들은 가마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결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가마의 온도는 충분히 내려가 있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를 막아두었던 벽돌을 하나씩 제거했다. 밀봉된 입구가 헐거워지자 내부에서 훅하고 더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열기 속에는 매캐한 냄새가 아닌 맑고 청아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무광이 먼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밖에서 기다리는 명희와 최객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라도 기물이 깨졌거나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잠시 후 무광이 웅크린 자세로 뒷걸음질 쳐 밖으로 나왔다. 그의 품에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아침 햇살이 무광의 품에 안긴 항아리를 비추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백자가 아니었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흰색 바탕 위에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푸른 용이 그려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푸른색의 깊이였다. 일반적인 청화백자의 검푸른 색이 아니라 비온 뒤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신비롭고 영롱한 쪽빛이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천청색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최객주는 홀린 듯 항아리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도자기를 취급해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비색을 띤 물건은 본 적이 없었다. 윤판서가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그 색깔. 조선의 도공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그 신비의 색을 손가락도 없는 무광이 그리고 숯 굽는 아이명희가 해낸 것이었다. 무광은 뭉개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스승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였다. 명희는 항아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햇빛을 받은 용, 그림이 금방이라도 항아리를 깨고 승천할 듯 번뜩였다. 명희는 확신했다. 이것이라면 윤판서의 가짜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조정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비기인 환원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명희는 냉정을 되찾았다. 이 물건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윤판섭 최객주 또한 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항아리를
비단으로 겹겹이 싸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다. 인왕산 귀율료에서 밤새 도깨비불이 솟구쳤다는 소문을 내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되 정작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한편 윤판서의 저택에서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병대장은 엎드려 밤사이에 이를 보고했다. 놓친 아이는 단순한 숫쟁이가 아니었으며 산새를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고했다. 하지만 윤판서의 신경을 곤두세게 한 것은 그 말이 아니었다. 사병들이 보았다는 그 푸른 불꽃, 일반적인 장작불과는 달리 으스스한 푸른 빛을 띠며 타오르던 그 불꽃에 대한 보고였다. 윤판서는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10년 전 한태일만이 피워낼 수 있었던 그 도깨비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흙 속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그 기술은 오직 한태일의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기였다. 윤판서는 죽은 한태일이 무덤에서 기어 나왔거나 그 핏줄이 살아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신복을 불러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인왕산 일대를 샅샅이 뒤져 불을 피운 자를 찾아내고 만약 그 자가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라고 했다. 명희는 산 아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객주의 첩자들이 보내온 정고갈에 따르면 윤판서가 왕실 연회에 내놓을 진상품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다. 기존의 도공들을 닥달했지만 한번 높아진 명나라 사신들의 눈높이를 맞출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명희는 이 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정면 돌파였다. 그날 밤 명희는 무광과 함께 다시 가마에 불을 지폈다. 이번에는 도자기를 굽기 위함이 아니었다. 윤판서의 시선을 교란하기 위한 가짜 불이었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자 잠복해 있던 윤판서의 사병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명희는 미리 준비해둔 함정을 점검했다. 가마터 주변에는 구덩이를 파고 나뭇잎으로 덮어둔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사병들이 가마터로 난입하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서가던 자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뒤따르던 자들은 명희가 설치해둔 밧줄에 걸려 넘어졌다.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진 그들 위로 명희는 돌을 던지며 유인했다. 사병들은 분노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최객주는 비밀리에 진짜 청화백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명희는 숲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판서는 아직 자신들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쫓는 것은 허상일 뿐이었다. 명희는 품속에서 푸른 용이 그려진 작은 사기 조각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 조각을 윤판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의 침소에 몰래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판서는 자신의 베개맡에 놓인 사기 조각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자신이 10년 전 깨뜨렸던 용준의 조각과 똑같은 색깔, 똑같은 문양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죽은 한태일의 망령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러나 공포는 곧 광기로 변했다. 그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인왕산을 포위하라고 명했다. 명희는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한양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궁궐의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곧 왕실 연회가 열릴 것이었다. 그 자리가 바로 윤판서의 심장을 찌를 무대가 될 것이었다. 명희는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를 맡으며 다짐했다. 이 바람이 멈추기 전에 조선의 하늘 아래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고.
그 시각 최객주는 비밀 창고에서 청화백자를 어루만지며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상단의 운명을 건 마지막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이 물건을 들고 왕실 연회장에 직접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명의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 푸른 불꽃이 빚어낸 이 기적이 썩어 빠진 조정을 정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궁궐의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임금은 윤 판서가 올린 진상품을 바닥에 내던졌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백자 파편들이 윤 판서의 발치로 튀었다. 임금의 노성은 천둥과도 같았다. 도자기의 빛깔이 탁하고 기형이 뒤틀려 있는데 이것을 감히 황제에게 바칠 국보라 칭하느냐는 질책이었다. 윤 판서는 이 말을 땅에 탔으며 죽여달라고 읍소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도자기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보고에 임금의 자존심은 짓밟힌 상태였다. 임금은 즉시 어명을 내렸다. 다가오는 단오절에 전국의 도공들을 한자리에 모아 경연을 열겠다는 것이었다. 신분을 막론하고 최고의 백자를 빚어내는 자에게 사홍원 제조의 직책을 내리고 그가 만든 그릇을 황제에게 진상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윤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만약 숨어있는 고수들이 나타나 자신의 가짜들을 압도한다면 그동안의 비리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궁궐을 나온 윤 판서는 즉시 계략을 꾸몄다. 그는 경연의 참가 자격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관아에 등록된 공장들, 즉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어용 상단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최가 상단처럼 명단에서 제명된 곳이나 이름 없는 지방의 도요지는 원천적으로 참가가 봉쇄되었다. 그는 한양 도성의 성문마다 방을 붙여 이 사실을 알리고 사병들을 풀어 감시를 강화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경연장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인왕산 가마터에도 전해졌다. 최객주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무리 천하제일의 그릇을 만들어도 경연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녀는 인맥을 동원해 관리들에게 줄을 대보려 했지만 윤 판서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 만든 청화백자가 빛도 보지 못하고 다시 땅속에 묻혀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명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마터 옆을 흐르는 계곡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물은 바위에 막히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막을 수 없는 것이 물의 이치였다. 명의는 최객주에게 말했다. 길이 막혔으면 물길을 이용하자고.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비록 굽다가 터지거나 색이 덜 나온 실패작들이었지만 그 표면에 흐르는 유약의 빛깔만큼은 영롱했다. 명의는 뾰족한 정을 들어 도자기 파편 위에 글을 새기기 시작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이 어찌 빛을 잃으리오. 흙 속에 묻힌 옥이 주인을 기다리네. 짧지만 강렬한 시구였다. 그것은 단순히 풍류를 읊은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에 의해 가려진 인재와 진실을 은유하는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무광도 명의의 뜻을 알아채고 묵묵히 옆에서 글을 새겼다. 그들의 손끝에서 수백 개의 파편이 시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명의는 작은 나무 널빤지 위에 도자기 파편들을 실어 계곡물에 띄워보냈다. 인왕산의 계곡물은 청계천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고 마침내 한양의 백길이 모이는 마포, 나루와 궁궐 근처의 수문으로 이어졌다. 달빛을 받은 수백 개의 널빤지가 유유히 물살을 타고 내려갔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도공들의 넋이 되어 한양으로 진격하는 작은 군대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양 도성안이 발칵 뒤집혔다.
빨래터에 나온 아낙네들과 나루터의 뱃사공들이 떠내려온 도자기 파편들을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파편의 아름다운 빛깔에 한 번 놀라고 그 위에 새겨진 시구에 두 번 놀랐다. 그를 아는 선비들이 모여들어 시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조정의 부패를 비판하고 진정한 인재가 숨어 있음을 알리는 경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도대체 어느 도공이 만들었기에 깨진 조각조각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윤판서가 만드는 가짜들과는 차원이 다른 빛깔이었다. 백성들은 그 파편을 주워 부적처럼 간직하거나 비싼 값에 거래하기도 했다. 민심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윤판서의 사병들이 뒤늦게 파편들을 수거하려 했지만 이미 수천 개의 조각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 뒤였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사관 하나가 파편 하나를 몰래 주워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파편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과 깊고 푸른 빛깔에 임금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조선의 색이었다. 임금은 진노에 넣어 이런 재주를 가진 자가 어찌 조정에 알려지지 않았단 말인가. 임금은 당장 윤판서를 편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도자기 파편을 그의 면전에 던졌다. 이 시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고 호통을 쳤다. 윤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임금은 듣지 않았다. 임금은 이번 경연의 자격 제한을 즉시 철폐하라고 명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파편을 만든 자를 반드시 경연장에 데려오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만약 그 자를 찾지 못한다면 사홍원 제조의 직을 박탈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윤판서는 궁궐을 나오며 이를 갈았다. 자신이 쳐놓은 그물을 자신이 걷어야 하는 꼴이 되었다. 그는 수하들에게 명하여 방을 다시 붙이게 했다. 누구든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경연장이 곧 놈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신복을 시켜 경연 당일 사용할 흙과 유약에 몰래 손을 쓰라고 지시했다. 최객주는 새로 붙은 방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녀는 명의가 있는 가마터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명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은 경연장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명의는 무광을 바라보았다. 무광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손 없는 팔목을 들어보였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연 날짜가 다가오자 최객주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녀는 상단에 명운을 걸고 최고급 가마와 도구를 마련하여 경연장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명의와 무광은 남루한 옷을 벗고 정갈한 도포로 갈아입었다. 숫 검댕을 씻어낸 명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소문의 주인공 쪽빛 파편을 만든 도공이 누구인지 보려고 목을 빼고 기다렸다. 최가 상단의 깃발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윤판서의 압제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미 영웅이었다. 명의는 가마 안에서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자신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억눌린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구판이었다. 경연장인 사홍원 앞마당은 전국에 내로라 하는 도공들로 붐볐다. 개 중에는 윤판서에게 매수된 자들도 있었고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제야의 고수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객주 일행이 들어서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손이 없는 괴물 같은 사내와 어린 소년 그리고 몰락한 상단의 여주인, 기묘한 조합의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윤 판서는 단상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에게 배정된 물레는 고장이 나 있었고 흙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 명희는 배정된 자리를 둘러보며 윤 판서의 비열한 수작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진정한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다.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도공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무광과 명희에게 머물렀다. 과연 저들이 그 파편의 주인일까? 임금의 눈빛에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다.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명희는 무광에게 눈짓을 보냈다. 무광은 고장난 물레를 발로 차서 팽개치고 바닥에 흙을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물레 없이 도자기를 빚겠다는 것인가? 무광은 무릎을 꿇고 앉아 온몸으로 흙을 치대기 시작했다. 타렴질이라 불리는 전통 방식이었다. 손이 없으면 몸으로, 도구가 없으면 혼으로 빚는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경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에 휩싸였다. 경연장의 밤은 깊고 무거웠다. 사홍원 마당에 늘어선 수십 개의 가마들이 붉은 불빛을 토해내며 밤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다른 도공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체력을 비축했지만 명희와 무광은 한순간도 불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숨이자 10년의 한을 태우는 의식이었다. 무광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 채 뭉툭한 팔목으로 쉴 새 없이 장작을 밀어 넣었다. 그의 눈은 불길보다 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 판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저들이 만든 백자가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임금의 관심이 온통 저들에게 쏠려 있었고 백성들의 여론마저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차피 이판사판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살수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사고로 위장하여 가마를 폭파하고 그 과정에서 도공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잔혹한 명령이었다. 자정, 무렵 경연장을 지키던 관군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윤 판서에게 매수된 자들이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어둠을 타고 가마터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과 서슬퍼런 단검이 들려 있었다. 명희는 물을 길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무광만이 홀로 가마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살수들은 기척을 죽이고 무광의 등 뒤로 접근했다. 무광은 불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발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짐승의 감각을 지닌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가 민 돌아선 순간 살수의 칼날이 그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무광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칼을 피했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혈이 튀어오르며 흙바닥을 적셨다. 살수들은 당황했다. 손도 없는 병신이라 얕잡아 보았는데 그의 움직임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랜다. 무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는 명희가 목숨 걸고 만든 백자가 들어 있었다. 그는 아궁이 옆에 쌓여있던 굵은 장작개비를 팔목과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살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살수들이 기름통을 가마 쪽으로 던지려 하자 무광은 온몸을 던져 그것을 막아냈다. 기름이 그의 옷에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궁이 속에서 타고 있던 시뻘건 숯덩이를 발로 차서
살수들에게 날렸다. 불벼락을 맞은 살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무광은 그 틈을 타 불타는 장작을 입에 물고 두 팔로 가마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형상이었다. 그때 물을 길어오던 명희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명희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달려왔다. 그는 주변에 널려있던 돌멩이를 집어 살수들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어린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서운 투석이었다. 살수 하나가 머리에 돌을 맞고 쓰러졌다. 명희는 무광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무광은 거칠게 명희를 밀쳐냈다. 무광은 눈짓으로 가마를 가리켰다. 불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자신은 죽어도 좋으나 이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명희는 눈물을 삼키며 아궁이 앞으로 돌아갔다. 등 뒤에서 칼과 살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불길을 조절했다. 무광이 비로소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살수대장이 분노하여 무광의 배를 걷어찼다. 무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대장은 칼을 높이 쳐들고 무광의 심장을 겨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리더니 대장의 팔에 화살이 꽂혔다. 최객주가 고용한 사설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윤판서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잠복해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다. 형세가 역전되자 살수들은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호위무사들이 그들을 추격했고 경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내금 위장과 관군들이 현장을 수습했다. 윤판서의 사병임이 드러날 증거는 없었지만 누군가 고의로 경연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진노하여 경연장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라고 명했다. 명희는 쓰러진 무광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무광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기름에 그슬린 피부는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무광은 희미하게 웃으며 가마 쪽을 가리켰다. 불은 무사하냐고 묻는 듯 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엉엉 울었다. 무광은 그제야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의원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지막 불을 떼야 할 시간이었다. 명희는 피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무광이 목숨 걸고 지킨 불이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명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독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그는 혼자서 무광의 목까지 해내야 했다. 아궁이 속의 불길이 무광의 피를 먹고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최객주는 피투성이가 된 무광을 간호하며 명희를 지켜보았다. 어린 소년의 등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다. 주변의 도공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경쟁자였지만 도공으로서 그들의 투혼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판서는 멀리서 이를 갈며 자신의 실패를 곱씹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물뿐이었다. 마침내 불을 끌 시간이 되었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가마의 온도를 확인하고 아궁이를 완전히 밀봉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과의 싸움이었다. 가마가 식을 때까지 꼬박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명희는 탈진하여 가마 앞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는 잠들지 않았다. 무광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가마문이 열릴 때까지 그는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다. 이 소식은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손 없는 도공이 온몸으로 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의 백자가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임금 또한 보고를 받고 침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승자를 정해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흘 뒤 드디어 개봉의 날이 밝았다. 경연장에는 임금을 비롯한 문무백관이 모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도공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희는 붕대를 감은 무광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 앞에 섰다. 무광은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끝을 보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뜯어냈다.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기물을 꺼내 들었다. 햇빛을 받은 백자가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그곳에는 용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붉은 피가 섞인 흙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한 푸른색. 그것은 기적이자 예술이었다. 경연의 날이 밝았다. 사홍원 앞마당에는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도공들과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임금은 붉은 일산 아래 용상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장례를 굽어보았다. 그 옆에는 윤 판서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최객주와 명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무광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가마터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먼저 윤 판서 측의 도공들이 작품을 진상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거대한 백자 항아리였다. 표면에는 화려한 금박이 입혀져 있었고 모란꽃 문양이 어지럽게 수놓아져 있었다. 크기와 화려함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속셈이었다. 대신들은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아첨을 떨었다. 천하제일의 보물이 나왔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윤 판서는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눈치를 살폈다. 임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에는 감동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탁한 유약의 색깔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차례는 명희였다. 명희는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보자기를 벗기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판서의 것에 비해 크기도 작고 금박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백자였기 때문이다. 윤 판서가 비웃음을 흘렸다. 저런 초라한 물건을 감히 어전에 내놓다니 제정신이냐며 호통을 쳤다. 대신들도 덩달아 혀를 차며 비난했다.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젓갈 단지 같다며 조롱했다. 그러나 명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항아리를 들어 올려 햇빛을 받게 했다. 순간 사람들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투명한 유약 아래로 은은하게 흐르는 푸른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기 때문이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흙이 아니라 따뜻한 옥을 만지는 듯한 감촉이었다. 표면에 그려진 용 그림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듯 생동감이 넘쳤다. 임금은 탄식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색이라고 극찬했다. 윤 판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다급해진 윤 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저 푸른 색깔은 조선의 흙에서 나올 수 없는 색이라며 분명 서역의 독성 안료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모함했다. 그는 명의를 사수를 부리는 요물이라 몰아세우며 당장 그릇을 깨뜨리고 아이를 하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들도 윤 판서의 눈치를 보며 동조했다. 장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명희는 고개를 들고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맑은 물 한 동이를 청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내관이 물을 가져왔다. 명희는 항아리 가득 물을 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이 차오르면서 항아리 표면의 용 그림이 서서히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푸른 용이 붉은 용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광경에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이것은 진사 기법이라 불리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다. 구리 안료가 고온의 불을 견디고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었다. 명희는 말했다. 이 붉은색이야말로 도공의 피와 땀이며 독이 아니라 흙과 불의 조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판서를 향해 물었다. 가짜의 물을 부으면 칠이 벗겨지겠지만 진짜는 물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법이라고. 임금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보물이라며 명의를 치하했다. 윤판서는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 기술은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한태일의 픽이라며 저 아이가 역적의 자식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명의를 포박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다. 한태일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였다. 그러나 명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외쳤다. 자신이 한태일의 아들이 맞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충신이었다고 절규했다. 그는 품속에서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서찰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윤판서가 도자기를 밀반출하려 했던 증거와 협박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판서는 사색이 되어 서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호위무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임금은 서찰을 받아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서찰에는 윤판서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고관대작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는 상소문이었다. 임금은 서찰을 윤판서의 면전에 던졌다. 네가 그토록 찾던 물건이 바로 이것이었느냐며 호통을 쳤다. 윤판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윤판서의 관복을 벗기고 의금부에 하옥하라고 명했다. 그동안 윤판서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다른 신료들도 일제히 나서서 그의 죄상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경연장 바닥이 흔들렸다. 윤판서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 발동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연장 지하에 화약을 묻어두었던 것이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혼란을 틈타 윤판서는 호위무사들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다. 명의는 도망치는 윤판서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경연장을 가로질러 윤판서의 뒤를 쫓았다. 무광도 아픈 몸을 이끌고 명의의 뒤를 따랐다. 최객주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소리쳤다. 저놈을 잡으라고. 경연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윤판서는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곳은 사홍원 뒷산으로 연결되는 탈출구였다. 그가 통로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명의가 앞을 가로막았다. 명의는 손에 든 도자기 파편을 꽉 쥐고 있었다. 윤판서는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다. 어린아이 하나쯤은 단숨에 베어버리겠다는 기세였다. 그러나 명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10년간 숯가마에서 익힌 날렵한 몸놀림으로 칼을 피했다. 그리고 윤판서의 다리를 향해 돌을 던졌다. 윤판서가 비틀거리는 사이 뒤따라온 무광이 몸을 날려 윤판서를 덮쳤다. 두 사람은 흙바닥을 뒹굴며 엉겨 붙었다. 손이 없는 무광은 이빨로 윤판서의 팔을 물어뜯었다. 윤판서의 비명이 골짜기를 울렸다. 그는 발버둥치며 무광을 떼어내려 했지만 무광의 집념은 쇠보다 강했다. 곧이어 관군들이 달려와 윤판서를 포위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처참한 몰골로 끌려갔다. 명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앉았다.
드디어 끝났다. 10년의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임금은 다시 용상에 앉아 명의를 불렀다. 그는 명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짐이 어리석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긴 세월 고통받게 했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명의가 만든 백자에 화룡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불 속에서 살아난 용이라는 뜻이었다. 명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실 것이라 믿었다. 윤판서가 의금부로 압송된 후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그가 남긴 장부와 자백을 토대로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도자기를 밀반출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자들은 모두 파직되거나 유배형에 처해졌다. 한양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맑은 해가 뜨는 듯했다. 임금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한태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객주의 안채, 병풍 뒤에 누워있는 무광의 숨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윤판서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입은 내상이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10년간 짐승처럼 살며 망가진 몸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다. 명의는 밤낮으로 무광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명의는 무광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스승,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무광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화룡 그들이 함께 만든 푸른 백자에 머물렀다. 무광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름답다고. 내 뭉개진 손이 마지막으로 쓸모가 있었으니 여한이 없다고 했다. 최객주는 병풍 뒤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그녀 또한 무광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광은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광은 명의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한다고. 너는 그 불을 다스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도공이 되라고 당부했다. 복수의 불길은 이제 꺼졌으니 희망의 불씨를 피우라는 뜻이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무광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웠던 삼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다. 명의는 무광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 최객주와 상단 식구들도 모두 엎드려 통곡했다. 인왕산의 호랑이라 불리며 가마터를 지켰던 진정한 장인이 그렇게 떠나갔다. 장례는 조촐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명의는 무광을 인왕산 가마터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묻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흙과 불 그리고 바람이 머무는 곳이었다. 명의는 무덤 앞에 화룡 백자를 놓고 절을 올렸다. 술잔을 채우는 명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광이 남긴 불씨가 타고 있었다. 사무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 궁궐에서 사자가 당도했다. 임금이 명의를 부른다는 전갈이었다. 명의는 상복을 입은 채 입궁했다. 임금은 명의를 반갑게 맞이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를 사홍원 제조로 임명하여 조선의 모든 가마를 총괄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천민이나 다름없는 신분에서 일약 정삼품의 고관으로 수직 상승하는 전례 없는 은전이었다. 신료들은 술렁거렸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명의가 보여준 실력과 공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판서의 자리를 대신하여 명의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인과응보이자 순리처럼 보였다. 최객주 또한 명의가 출세하여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명희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그 자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은 당황하여 이유를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가마는 임금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자신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그릇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배고픈 자의 밥그릇, 목마른 자의 물그릇을 빚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했다. 또한 명희는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윤판서 또한 처음에는 재능 있는 관리였을 것이나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자신 또한 그 자리에 오르면 언젠가 초심을 잃고 변할까 두렵다고 했다. 그는 그저 인왕산에 쑥 굽는 아이로 흙을 만지는 도공으로 남고 싶다고 간청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 소년의 그릇이 자신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임금은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장인은 벼슬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라며 명희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대신 임금은 그에게 옥으로 만든 붓 하나를 하사했다. 언제든 억울한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붓을 들고 찾아오라는 징표였다. 명희는 궁궐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저 멀리 보이는 인왕산의 투박한 능선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옥붓을 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최객주와 상단 식구들, 그리고 무광이 잠든 그곳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최객주는 돌아온 명희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벼슬을 마다하고 돌아온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등짝을 때렸지만 그 눈에는 기특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상단 식구들은 명희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비록 고관대작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명희를 상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다. 명희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명희는 다시 가마터로 올라갔다. 폐허가 되었던 귀율료는 이제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기기 위한 불이 아니었다. 추위에 떠는 이들을 녹여주고 맛있는 밥을 짓는 그릇을 굽기 위한 따뜻한 불이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마치 무광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왔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청천백일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명희는 흙 반죽을 떼어 물레 위에 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왕의 그릇이 아닌 백성의 그릇이었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인왕산 골짜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한때 귀신이 운다 하여 사람들이 기피하던 흉물. 귀율료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활기찬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명희는 이곳을 단순한 도자기 공방이 아닌 갈 곳 없는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만들었다. 새벽부터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져 경쾌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희망요라 부르기 시작했다. 명희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법부터 가르쳤다. 그는 화려한 기교나 비법을 전수하기보다는 흙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그의 철학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그릇을 빚으며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창조의 기쁨을 배워나갔다. 최객주는 상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명희가 만든 그릇들을 저잣거리에 내다 팔았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쓸수록 손에 감기는 그릇들은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값비싼 청화백자가 아니라 보리밥을 담아 먹기 좋은 사발과 물동이들이었다. 최가 상단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윤 판서가 독점했던 시장에는 공정한 거래의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오후 명희는 완성된 그릇들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빛이 좋은 사발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맑고 투명한 유약 아래로 흙의 거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무광이 그토록 원했던 기교를 넘어선 자연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명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곳에는 자신이 없어도 불을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명희는 침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비법서와 옥붓을 상자에 담아 공방의 가장 맏형격인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지식은 고여 있으면 썩는 법이고 기술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비기가 특정 가문의 소유물이 아닌 조선의 모든 도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랐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당으로 나오니 최객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명희의 결심을 알고 있었던 듯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물음에 명희는 산 너머 세상을 가리켰다. 조선 팔도에는 아직 좋은 흙이 많고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가마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안주하기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살고 싶어 했다. 최객주는 명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쑥 검댕을 칠하고 처음 찾아왔던 그 당돌한 소년이 어느새 이토록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명희의 손에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언제든 지치고 힘들면 돌아오라고. 이곳은 영원히 너의 집이라고. 명희는 큰 절을 올리며 그녀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무광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명희는 챙겨온 술 한 잔을 무덤 앞에 따랐다. 아저씨, 저는 이제 떠납니다. 갇혀있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데우는 불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명희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무광이 잘 다녀오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산길을 내려가는 명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0년 전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길이었으나 이제는 희망을 품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인왕산을 붉게 물들였다. 가마터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불을 지피는 모양이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자유로운 구름이 되었다. 명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또 다른 흙을 만나고 새로운 불을 피울 것이다.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시련에 부딪히겠지만 그의 손끝에 흙이 묻어있는 한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이름 없는 떠돌이, 도공이 지나간 자리마다 망해가던 가마가 되살아나고 기가 막힌 그릇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를 불의 아이라 부르기도 하고 숫쟁이 신선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그 도공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그릇을 빚어주고는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어느 장터의 국밥집, 낡고 투박한 사발에 뜨끈한 국밥이 담겨 나왔다. 손님들은 그릇이 참 단단하고 야무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인장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지나가던 젊은 도공이 밥 한 끼 얻어먹고 빚어준 그릇인데 10년을 써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릇 밑바닥에는 희미하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흙과 불과 사람 하나가 되다. 지금도 인왕산 자락에는
오래된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밤이면 그곳에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시대를 살다간 어느 이름 없는 도공들이 남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